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교류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감정학교 3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학교가 4강까지는 계속 이론이 진행이 되고요. 5강부터도 물론 이론이 들어가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이론을 토대로 한 실습들이 5강부터 들어가요. 4강까지는 쭉 이론이 진행되고 있고 연결된 강좌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연결이 되지만 네. 그냥 각 강좌를 들어도 이해는 다 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B, D, N, F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뇌 안에. 한국말로 하면은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하고요. 이걸 영어로 바꿔서 앞 글자만 쭉 따온 게 BDNF입니다. 이 BDNF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뇌에 자극을 줘서 뇌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긍정 감정도 느끼게 만들어주고 부정 감정도 느끼게 만들어주죠. 기억도 잘 나게 해줘요. 이 BDNF가 계속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도 잘 나게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BDNF가 아예 없으면 우리는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BDNF가 활성화돼서 많으면 감정을 잘 느끼고요. BDNF가 없으면 기억력도 감퇴가 돼요. 그 BDNF가 막 활성화되면 기억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내용 중에 우리가 욕구가 억압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 그랬어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근데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 BDNF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졸이 많아지면 BDNF는 적어집니다. 그러면 코르티졸이 많아지면 기억력이 감퇴되겠죠. 그리고 코르티졸이 많아지면 좋은 감정도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나쁜 감정도 많이 못 느끼게 되기도 해요. 아주 굉장히 많은 코르티졸이 나와서 BDNF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억압이 되면 나쁜 감정조차도 못 느껴.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가기도 해요. 나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억압한다고 바로 우울증으로 가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BDNF는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코르티졸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해서 감정을 잘 못 느끼게 하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BDNF는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면 운동할 때 몸이 순환되면서 BDNF가 활성화가 돼서 뇌를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운동을 하도록 요청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상된 결과대로 내 삶의 패턴이 돌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의 패턴이 돌아갈 때, 이럴 때도 BDNF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돌아갈 때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움직여줄 때 BDNF가 활성화된다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욕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실제로 욕구가 충족될 때 가장 많은 BDNF가 발생을 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이런 어떤 예능 활동할 때 좋은 작품을 보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감정을 자극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좋은 접촉들을 할 때, 좋은 만남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로 BDNF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픈 영화를 봤어요. 슬픈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의 내용이 이 BDNF를 활성화시켜서 이 뇌에 자극을 줘서 슬픈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손을 잡고 포옹을 했어요. 그때 느껴지는 어떤 안락함들, 그런 것들이 BDNF를 자극해서 나에게 뿌듯함이나 사랑, 기쁨 같은 것들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감정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스포츠 활동, 운동,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예술 활동이나 사람과의 접촉, 어쨌든 감정을 만들어내는 요소라는 의미에서 그런 예술 활동이나 사람과의 접촉이 같은 역할을 해요. 뇌에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내 욕구가 충족될 때 이 BDNF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욕구가 충족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하고 접촉을 할 때, 영화를 보거나 예술 작품을 볼 때 이 BDNF가 활성화되는 그 과정 사이에 사실 아주 복잡한 다양한 호르몬의 작용들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할 때는 도파민이 발생을 하고, 막 응원하는데 내가 응원했던 팀들이 이기고 이럴 때 막 도파민이 발생하고, 이게 또 BDNF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BDNF를 자극한다는 거는 운동 자체가 BDNF를 한다기보다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BDNF를 자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편안할 때, 아주 사랑스러운, 사랑을 오래 나눈 사람과 혹은 엄마와 이렇게 포옹을 하고 안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런 호르몬들도 마찬가지로 BDNF를 자극하고,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또 있는데 그것도 BDNF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접촉의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BDNF를 다 자극해서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들을 다 포괄하기도 하면서 BDNF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하는 게 뭐냐면 욕구 충족입니다. BDNF가 욕구 충족이 아닌 상태에서도 자극이 되기도 해요. 슬픈 영화를 봤는데 내가 슬프겠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슬픈 장면이 들어오면서 나를 슬프게 만들죠. 그때도 BDNF가 자극이 돼요. 그런데 내 욕구가 충족돼서 나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안았어요. 이때 나오는 감정들. 내 욕구가 이 책을 읽는 거였죠. 이 책을 읽어서 여기서 나오는 느낌들을 내가 느끼는 것, 이게 또 다 BDNF를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억력도 향상이 되고 감정 능력, 감성 능력도, 정서 능력도 향상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BDNF를 억제해서 우리 뇌는 기억력도 감퇴하게 만들고 정서 능력도 떨어지게 만드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코르티졸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지난 강의에서. 혹시 못 들었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욕망하는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다 충족될 수는 없죠. 당연한 거죠.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르티졸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들은 늘 존재해요. 내 무능 때문이기도 하고 외부에 억압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코르티졸은 발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코르티졸이 아예 없으면 범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코르티졸이 우리한테 있어야 규칙을 지키고 규정에 민감할 수 있고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거야. 코르티졸도 어떤 측면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BDNF와 코르티졸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균형을 갖춰야 되냐면 BDNF가 조금 높아야 되고요. 코르티졸이 좀 낮아야 됩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프상 좀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르티졸이 BDNF를 다 억제할 수준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BDNF가 늘 코르티졸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욕구가 억압되는 것보다 조금 수치가 늘 올라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감정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DNF가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충족이 되잖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통해서 BDNF가 또 활성화가 되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BDNF가 충족이 계속 되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BDNF가 계속 충족이 안 되고 코르티졸만 계속 만들어져서 BDNF는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여기쯤 있고, 코르티졸은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봐요. 반복돼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그럼 BDNF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욕구 충족이 계속 안 되는 상태로 되면 정서 활동도 계속 안 되겠죠. 정서 활동이 계속 안 되는 상태로 가면 사람이 기억력도 좀 떨어지면서 우울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다른 정서들이, 우울도 하나의 정서인데, 우울도 하나의 부정 감정 중에 하나인데, 다른 정서들이 다 낮아졌을 때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울 정서가 아주 극대화돼서 다른 정서들을 낮춰버리기도 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BDNF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때 BDNF가 확 낮아지고 코르티졸이 많이 올라가서 내가 감정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정서 자극이 없는 상태로, 혹은 인지 자극, 기억 자극이 없는 상태로도 살아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일환이에요. 이게 낮아진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일환. 내가 정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낮추고 그냥 살아가는 방법을 삶의 패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정서 자극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면 BDNF가 낮아져서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막 기쁘거든요. 근데 감정이 안 생겨나요. 정서 자극이 안 생겨요. BDNF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들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봐요. 근데 다 감동을 받았는데 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감동을 받는 포인트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없는 거예요. 정서 자극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BDNF를 높여주기 위해서 영화도 보게 하고, 책도 읽게 하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쏘게 하고, 뭐 운동도 하게 하고, 많은 걸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욕구들이고, 이런 것들 다 욕구 충족이 한 사안들이긴 한데, 정말 내가 원하는 욕구. 누군가가 틀을 만들어서 이거를 너의 욕구로 갖고 충족시켜 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물론 정서 자극이 안 되는 어떤 사람한테 운동을 매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매일 해도 정서 자극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정서 자극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서 그거를 충족시켜냈을 때 BDNF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다운된 방식을 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감정학교 후반부에 가면 우울에 대해서 혹은 슬픔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론 작업을 4주간 하는 거니까, 4강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요런 방법을 취하는 형태가 있다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욕구 충족이 안 된 걸 추상화시켜요. 그래서 더 큰 욕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걸 충족시킬 거야 라고 더 큰 목표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욕망.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대리 작업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욕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욕구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많이. 돈이 없다는 것만도 나에겐 억압이 되는 거죠. 나는 과자를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밥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내 욕구야. 근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렇게 계속 욕구 충족이 못 되면서 BDNF가 다운되고 코르티졸이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사는 방식도 있는 거죠. 안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물만 먹고 기본적인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있죠. 그런데 다른 형태의 방식은 욕망을 갖는 거죠.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거야. 돈 많이 벌어서 가고 싶은데 다 갈 거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이런 욕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갖게 되죠. 의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검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 생겨요. 이게 이제 욕구 충족이 안 된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들도 다 충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싶어요. 놀 수 있는 환경도 돼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의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검사가 돼야 돼. 친구 지금 만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욕구를 절제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욕구는 지금은 충족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욕망을 위해서.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BDNF를 높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BDNF를 낮춰줍니다. 욕구가 욕망화가 됐을 때도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현 시대에 필요하죠. 의사가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살아가야 될 욕구들을 다 무시하고 살면,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정서 자극들을 다 무시하고 살면 마찬가지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정서 지능도, 정서 자극도 다 다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의사나 판검사가 내가 이룬 걸 못 이루잖아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지수는 훨씬 더 커져요. 훨씬. 욕구 충족을 못해서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욕구 충족을 못해서 나타난 코르티졸도 있으면서 나중에 욕망으로 설정한 것조차도 만족을 못 시켜서 또 코르티졸이 나오는 거죠. 또 BDNF는 낮아지는 거. 그럼 그 다음엔 또 다른 욕망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 내가 의사가 못 되고 판검사가 못 되고 내가 이렇게 배고프게 사는 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욕망을 꿈꿔요.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완전히 추상적인 욕망을 갖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예 현실화가 불가능한 욕망을 품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충족될 수 없어요. 그 현실과 멀어져 있는 그 이상, 그 욕망과 멀어져 있는 현실을 보면 볼수록 코르티졸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상적인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꿈을 갖더라도, 그 이상적인 꿈을 갖더라도 지금 내가 이 순간 욕구를 그걸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욕구들은 지금 그대로 충족시켜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영화를 보셔야 되고, 음악을 들어야 되고, 여유있게 운동도 하셔야 되고, 나에게 정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부정감정이라도 그것도 정서 자극이거든요. 그 부정감정으로서의 정서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다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 형태로 우리는 정서 자극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게 BDNF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소스를 드리자면, 이제 나중에 그 5강, 6강 정도에 다루게 될 건데요. 이 욕망이 차라리 내 욕구에서 출발한 내가 설정한 욕망이면 좀 나아요. 좀 나아요. 근데 이 욕망이 내 욕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타자의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인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자라날 때 내 욕구가 내 욕망 때문에 내 욕구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욕망 때문에 내 욕구가 억압되기도 해요. 엄마의 욕망이 나를 의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엄마의 욕망 때문에 충족시킬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이런 원리가 아이들의 정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엄마의 욕망이 아이들에게 투영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정치의 성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물론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일정치의 성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정서 자극을 받아서 BDNF가 활성화돼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엄마의 욕망이. 혹은 엄마의 욕망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욕망들이 나에게 침입을 해서 내가 지금 자극받을 수 있는 BDNF를 자극받지 못하게, 이거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산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고 살면 되는 거네요. 물론 첫 번째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와 늘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구만을 다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인정 욕구예요. 식욕이나 잠욕보다 인정 욕구가 더 커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잠을 줄이잖아요. 내 밥을 줄이잖아요. 왜 애들 다이어트들을 하죠? 인정받기 위해서 내 밥을 줄여요. 인정 욕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자의 욕망이 나에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내 욕구를 다 죽이고 살잖아요. 그게 인정 욕구 때문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정 욕구가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자가 나에게 원한 건 단지 지금 바로 충족될 수 있는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구조로 가면 타자의 욕망은 욕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성취되지 않거든요. 엄마가 원하는 건 나중에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때 가서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인정 욕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 욕구도 계속 충족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발생하는 내 삶의 욕구들도 계속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코르티졸은 계속 올라가고 BDNF는 계속 내려가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평생에 걸쳐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우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4강 때 조금 더 요것과 관련한 이론을 교리 분석 이론을 하나 더 배우고 5강 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실습에 가까운 실질적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고 타자의 욕구와 내 욕구가 부딪혔을 때, 타자의 욕망과 내 욕망 혹은 내 욕구와 내 욕망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